조선 중기 강릉의 한 포구 마을에 가난한 처녀 달순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병든 어머니를 모시며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아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죠. 아버지가 살아계실 적에는 넉넉하진 않아도 끼니를 걱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달순이의 삶은 하루하루가 막막한 고단함 속에 놓이게 되었죠. 달순이 나이 17, 아픈 어머니를 모셔야 했기에 나이는 그녀에게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며 남겨주신 재산이라곤 허름한 초가집 한 채와 작은 배 한 척뿐이었죠. 그 배는 달순이에게 단순한 배가 아니었습니다. 솜씨 좋은 아버지가 손수 깎고 다듬어 만든 배였기에 자아도이고 배보다 튼튼했답니다. 그래서인지 달순이의 배를 눈여겨보는 사내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달순아, 돈은 넉넉히 줄 테니 그 배를 나한테 팔 거라. 절대 못 팔아요. 저도 돈을 벌어야 해요. 계집애가 무슨 어부 흉내를 낸다는 말이야. 제가 무엇으로 돈을 벌 수 있겠어요? 아프신 어머니를 모시려면 어부가 될 수밖에 없는데 배를 어찌 팔 수 있겠어요? 사내들은 곧 달순이가 포기할 것이라 생각하며 지켜봤지만 달순이는 오히려 더 악착같이 그물을 손질하고 노를 저어 바다로 나갔습니다. 다만 바다 한가운데 혼자 있을 때면 차가운 물결과 고요함 속에서 두려움이 몰려와 그 마음이 무겁고 외로워졌죠. 그리고 불행은 마치 불행을 불러들이듯 또다시 달순이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거친 파도가 이는 바다 위, 올해는 유난히 바다가 사납고 그물에 고기가 걸려들지 않았습니다. 큰일이구나. 이렇게 고기가 안 잡히면 어머니의 약값도 마련 못하는데. 마음 한편에서는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불쑥불쑥 올라왔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픈 어머니를 떠올리면 다시 이를 악물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문틈 사이로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어머니 저 왔어요. 달순아, 오늘 바다가 몹시 거칠던데 위험하게 배를 탄 것이냐? 그렇게 위험하지 않았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달순아, 내 약값 때문에 너무 애쓰지 말아라. 어복은 아무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 말에 달순이는 가슴이 시큰했습니다. 어머니가 말한 어복이란 타고나는 바다의 복을 뜻했습니다. 건너 마을의 쇠돌이는 그 어복을 타고난 사내였죠. 바다에 나가기만 하면 그물마다 물고기가 가득 차 물보다 고기가 더 많을 정도였으니까요. 며칠 뒤 달순이는 생각했습니다. 나에겐 어복이 없으니 다른 길을 찾아야겠어. 그물로 고기가 안 잡힌다면 전복이나 소라, 멍게라도 잡아야지. 그렇게 작은 섬으로 향한 달순이. 섬에 도착하자 바닷바람은 향긋했고 물결은 햇빛을 받아 은빛으로 부서졌습니다. 고즈넉하고 아름다운 풍경이 마치 그림 속 한 장면 같았죠. 달순이는 감탄하며 섬 주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바위마다 바닷물이 찰랑거리고 파도에 씻긴 조개 껍질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그러나 생각만큼 전복이나 소라는 쉽게 눈에 띄지 않았죠. 이것도 어복이 있어야 잡히는 건가? 한숨을 쉬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달순이는 바위 틈 사이와 돌밑을 부지런히 살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큰 바위 반대쪽에서 파닥파닥 물살을 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달순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생계를 위해선 두려움을 삼켜야 했답니다. 살금살금 바위 뒤로 돌아가 소리가 나는 쪽을 살펴보니 이게 웬일입니까? 커다란 새 한 마리가 줄에 발이 꽁꽁 얽힌 채 바둥거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몸집은 제법 컸지만 제 먹이를 제대로 먹지 못했는지 깃털에는 윤기가 없고 온몸은 흙과 바닷물에 젖어 형편없이 보였습니다. 아이고, 가여워라. 그렇게 버둥거리면 더 힘이 들지 않느냐? 내가 풀어줄 테니 잠시만 있거라. 그러나 새는 사람이 다가오자 오히려 더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습니다. 이 녀석아,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란다. 너무 겁먹지 마라. 그녀는 새를 달래는 것보다 재빨리 풀어주는 것이 나을 거라 판단했습니다. 주머니 속 칼을 꺼내더니 조심스레 줄을 끊어주었죠. 찰나의 순간 자유를 되찾은 새는 하늘로 힘차게 날아올랐습니다.
그러고는 달순이 머리 위를 몇 번이나 빙빙 돌며 날갯짓을 했답니다. 마치 고맙다 하고 인사하는 듯 보였죠? 그래, 다치지 말고 건강하게 살 거라. 잠시 미소를 지은 달순이는 다시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깊은 곳까지 잠수하여 전복을 찾았지만 그마저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물고기를 잡는 것보다는 훨씬 수월했기에 작은 바구니 하나를 채울 수 있었죠. 해가 서서히 바다 끝으로 기울 무렵 달순이는 섬을 빠져나와 노를 저었습니다. 바닷바람에 젖은 머리칼이 얼굴을 스쳤지만 마음만큼은 조금 가벼워진 듯했죠. 헌데 저 바다 위에서 쇠돌이가 환호성을 치는 함성이 들렸습니다. 오늘 어복이 터졌구먼. 하! 달순이는 시무룩해져서 바다 한가운데에 놓여져 있는 쇠돌이 배를 부럽게 바라보았죠. 그때 쇠돌이가 달순이를 봤는지 큰 소리로 외쳤답니다. 달순아, 오늘도 못 잡은 것이오. 내가 작아서 버리려고 하는 고기 몇 마리 있는데 그것이라도 줄까? 쇠돌이는 그 마을에서 자린고비로 알려져 있기에 달순이는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2번 다시 속을 줄 아느냐? 작은 고기 몇 마리 줘놓고 얼마나 나를 부려먹으려고. 그렇게 말을 하고는 뒤돌아섰죠. 달순이의 뒤통수에 쇠돌이의 큰 외침이 들렸답니다. 내 성의를 무시하는 것이오. 그러니 어복이 없는 것 아니오. 싫으면 관둬라. 쇠돌이의 환한 목소리가 달순이의 심장에 비수가 되어 박혔답니다. 쇠돌이와 달순이는 어릴 적부터 원수처럼 지냈답니다. 만나기만 하면 쌈달처럼 싸우기 바빴으니까요. 헌데 어머니의 약을 사지 못해 속상한데 쇠돌이가 달순이의 염장을 지르니 화도 났지만 아픔이 더 컸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능력이 없어 어머니를 잘 모시지도 못하고 불효를 하네요. 달순이는 병으로 고생하시는 어머니를 생각하니 닭똥 같은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답니다. 며칠 뒤 달순이의 집 앞마당으로 허리가 살짝 굽은 한 노인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죠. 수수한 삼배옷 차림, 그러나 눈빛만은 바닷물처럼 맑고 깊었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이 먼 곳까지 오셨는지요? 뱃일이 쉽지 않다 들었네? 자, 이걸 가지게. 그의 손에는 작은 삼배 주머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달순이가 조심스레 받아 열어보니 그 안에는 동전 한 입이 들어 있었죠. 어르신, 동전 한 잎이지 않습니까? 이걸 어찌? 달순이는 동전 한 잎으로 무엇을 하라는 것인지 처음엔 의아했습니다. 사양 말고 지니고 있게. 언젠가 꼭 필요할 때가 올 게야. 그러고는 달순이의 얼굴을 찬찬히 살피더니 의미심장하게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어복은 없지만 한 가지 큰 복은 지녔구먼. 그 말만 남기고 노인은 바닷바람을 타고 걸어갔답니다. 달순이는 한참 동안 마당에 서서 노인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바라봤습니다. 동전 한 잎. 어르신, 고맙습니다. 달순이는 동전 한 입이 노인한테는 큰돈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고마운 생각과 마음 한편이 먹먹해졌습니다. 하여 그 동전을 자신의 주머니에 넣고는 힘들 때 노인의 고마운 마음을 위로 삼고자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닷가가 아직 새벽 안개에 덮여있을 무렵 쇠돌이의 투덜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젠장 맞을 것. 달순이는 그 소리가 궁금해 발걸음을 옮겼죠. 쇠돌아, 아침부터 코를 벌른거리는 것이야? 흥, 별일 아니니 신경 끄고 가던 길이나 가라. 하지만 달순이의 눈은 이미 쇠돌이의 손에 들린 너덜너덜한 그물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 군데가 찢기고 올이 풀려 바닷물에 젖은 채 처참하게 늘어져 있었죠. 아니, 내 그물이 왜 이렇게 망가진 것이야? 새들이 밤새 쪼아댔구먼. 바다 갈매기인지 뭔지 한밤중에 난리도 아니었지. 달순이는 순간 바다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곳을 선회하던 한 무리의 새들 중 분명 며칠 전 자신이 줄에 걸린 발을 풀어준 바로 그 새가 보였죠. 설마, 그 녀석이? 아닐 거야. 그 새는 멀리서 짧게 울고 날아갔습니다.
이 그물은 너무 너덜너덜해서 물고기들 다 도망가겠구먼. 이런 건 고쳤어도 오래 못 가니 버려야겠어. 달순이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버린다면 자신의 손으로 기워서라도 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 것이었죠. 쇠돌아, 버릴 거면 놔줘라. 허이, 너덜너덜한 그물로 뭘 하겠다는 것이.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지. 쇠돌이는 잠시 달순이와 그물을 번갈아 보더니 슬그머니 속셈을 굴렸습니다. 자린고비로 소문난 그였기에 그냥 주기는 아깝다는 생각이 스쳤던 것이었죠. 이거 내가 고쳤어도 쓸만하긴 한데. 내가 쓴다니 동전 세 입만 받고 팔게. 아까는 버린다 하지 않았어. 그런데 갑자기 동전 세 잎이라니? 내 물건 값은 내가 매기는 거지. 살 거냐, 말 거냐. 달순이는 순간 기가 막혀 뒤돌아서려 했습니다. 그때 며칠 전 노인이 건넨 동전 한 입이 떠올랐던 거죠. 내게 있는 돈은 동전 한 잎뿐이다. 이걸로 괜찮다면 사고. 동전 한 입. 그래. 불쌍하니 한 잎에 팔아주마. 쇠돌이는 못 이기는 척 돈을 받고 그물을 내주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어차피 버리는 것, 동전 한 입 받고 파는 것이 공짜보다야 낫지라는 생각을 하는 듯 웃고 있었죠. 달순이는 그 그물을 들고 돌아와 집 앞마당에 펼쳐놓고는 바늘과 실을 꺼냈습니다. 밤이 깊도록 등잔불 아래에서 찢어진 오를 꿰매고 약한 부분에는 자신의 작은 그물 조각을 덧대어 이어붙였습니다. 며칠 후 드디어 완성된 그물은 다른 이들의 눈에는 여전히 볼품없어 보였지만 달순이에게는 세상에 하나뿐인 귀한 그물이었습니다. 이제 더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 바닷바람보다도 가슴 깊이 스며들었죠. 다음 날 이른 새벽, 안개가 옅게 내려앉은 바닷가에 작은 배 한 척이 조용히 물살을 가르고 나아갔습니다. 배 위에는 손수 꿰매어 완성한 그물을 단단히 움켜쥔 달순이가 있었죠. 그녀는 아직 별빛이 남은 바다 위에서 그물을 조심스레 풀어받아 속으로 내렸습니다. 찬 바닷물이 손끝을 스치며 스며들었지만 마음속은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큰 고기 몇 마리라도 어머니 약값은 꼭 마련하게 해주소서. 바다 위는 고요했고 오직 물결이 배 옆을 스치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갑자기 작은 배가 쿵하고 휘청거렸습니다. 순간 놀란 달순이는 두리번거렸지만 사방에는 아무 일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물과 연결된 줄이 바짝 팽팽해져 있지 않겠어요? 뭐지? 그녀는 온 힘을 다해 줄을 당겼습니다. 바닷물 속에서 무언가 묵직한 힘이 끌려오는 느낌이 전해졌죠. 그리고 이윽고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낸 그물. 그 속에는 은빛 비늘이 번쩍이는 크고 작은 물고기들이 한가득 꿈틀거리며 살아있었습니다. 바닷물과 햇살이 어우러져 그 장면은 마치 황금 보물을 건져 올린 듯 찬란했습니다. 달순이의 심장은 쿵쾅거렸고 얼굴에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기쁨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어부들까지 느낄 수 있을 만큼 벅찼죠. 하하, 오늘은 달순이가 어복이 제대로 터졌구먼. 그 소리를 들은 쇠돌이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자기 손에서 떠난 너덜너덜한 그물을 기워 쓴 달순이가 이렇게 연일 풍어를 맞이하니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저 그물, 원래 내 것이었는데. 내가 바보였구먼. 저 계집, 처음부터 나를 홀려서 그물을 빼앗아간 게 분명해. 그날 밤, 쇠돌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방 안에서 앉았다 일어났다를 수십 번, 손톱은 무릎을 파고 눈빛은 점점 검게 번져갔죠. 그리고 마침내 결심한 듯 그는 방문을 벌컥 열고 나섰습니다. 그날은 달빛조차 숨은 앞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밤이었습니다. 바람은 바다에서 불어와 살을 스쳤고 멀리서 파도 부서지는 소리가 음습하게 울렸습니다. 쇠돌이는 고양이처럼 발소리를 죽이며 달순이의 집마당으로 숨어들었죠. 그리고 사방을 두리번거리다 처마 밑에 말려있는 그물을 발견했죠. 그물의 올마다 바닷소금이 하얗게 엉겨붙어 있었고
달순이의 손길이 닿은 매듭들이 정갈하게 반짝였습니다. 쇠돌이는 이를 악물고 그 그물을 품속에 끌어안았답니다. 이건 원래 내 것이었어. 이제 다시 내 손에 돌아왔을 뿐이야. 그리고는 그림자처럼 바다 쪽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다음날 이른 새벽, 달순이는 평소처럼 바다로 나가려 그물을 가지러 갔습니다. 하지만 처마 밑에 말려있던 그물이 사라지고 없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럴 리가 없는데. 분명 어제 여기에 두었는데. 그물은 온데간데 없고 집 안팎은 물론 마당 구석, 울타리 뒤까지 뒤졌지만 아무 흔적도 없었습니다. 혹시 바람에 날아가나 싶어 바닷가, 바위 틈과 해변까지도 뒤졌지만 허사였죠.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도 모두 고개만 저었습니다. 아줌마, 제 그물 못 봤나요? 그 너덜너덜한 그물을 누가 훔쳐갈 리가 있겠어? 하지만 달순이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찜찜함이 피어올랐습니다. 며칠 후, 바다 위에서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쇠돌이의 배가 평소보다 훨씬 무겁게 기울어져 있었고, 그물 끝에서는 은빛 비늘들이 햇살에 번쩍이며 파도 위에서 넘실거렸습니다. 그날 쇠돌이가 잡아 올린 고기의 양은 마을 사람들이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많았습니다. 쇠돌이의 어복이 다시 돌아왔구나. 물고기의 양이 어마어마하다. 원래 제가 어복이 있잖아요. 오늘은 좀 더 많았을 뿐이구먼요. 이 소리를 들은 달순이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다음날 달순이는 도둑맞은 그물을 찾겠다는 일념으로 관아로 달려갔습니다. 새벽부터 발걸음을 재촉해 도착했건만 관아는 어수선하기 짝이 없었죠. 마침 그 고을에 암행어사가 출도했다는 소식이 퍼지자 사또는 안팎으로 체면치레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곳곳에 비리를 감추고 장부를 새로 꾸미고 창고에 곡식 자루를 멀쩡한 척 위에만 곱게 덮어놓는 등 온갖 위장 작업이 한창이었죠. 사또 나리, 제 그물이 없어졌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생계를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발 찾아주세요. 그러나 사또는 달순이를 힐끗 보더니 다시 서리들과 뭔가를 은밀히 상의하며 대충 손을 휘저었습니다. 포졸들아. 이 저자의 금을 좀 찾아보거라. 얼른. 하지만 그 말투에는 성이라곤 눈꼽만큼도 없었고 포졸들도 마지못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사또는 달순이 쪽으로 몸을 틀어 입꼬리를 비죽 올리며 혼잣말처럼 내뱉었죠. 금을 하나 없어진 것까지 바쁜 내가 찾아줘야 한단 말이냐. 저런. 참으로 한심하구나. 너희 같은 가난뱅이들은 항상 뭔가를 잃어버리고 울상만 짓더구나. 그 말은 마치 가난한 것은 죄라는 듯 비아냥거리는 소리였습니다. 달순이의 가슴은 뜨겁게 달아올랐고 목이 꽉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또의 기름진 손가락이 장부를 넘기며 내는 소리가 그녀 귀에는 모욕처럼 들렸답니다. 그 순간 달순이는 깨달았습니다. 이 고을에서 가난한 이들의 억울함은 사또의 귀에는 파도 소리보다도 하찮게 들린다는 것을요. 이틀 후 달순이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관아로 찾아갔죠. 제 그물을 찾고 있는 건가요? 그래. 찾고 있으니 찾으면 말해주겠다. 그렇게 성의 없이 말을 던져놓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답니다. 달순이는 그렇게 허탈감에 저벅저벅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돈 한 푼 못 벌며 지내니 집안 살림은 더 어려워졌죠. 그리고 어머니는 갑자기 기침과 고열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답니다. 달순이는 어머니마저 돌아가시면 자신 혼자 남는다는 생각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여 어머니마저 잃을 수 없다는 생각에 의원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의원님, 제발 약 좀 지어주세요. 돈은 나중에 드릴게요. 내 사정을 알지만 나도 땅 파서 장사하는 게 아니고. 달순이가 돈 없다는 것은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아는데 무작정 줄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때 길가에서 너덜너덜한 옷을 입은 한 선비가 의원 집 앞을 지나가다 멈췄습니다. 여보시오. 어미니께서 아프다고 하지 않소?
약값이야 당장은 못 줘도 사람 목숨부터 살려야 하는 것 아니요. 의원은 못 들은 척했지만 사내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허면 이 부채를 담보로 잡히겠소. 그러니 어서 급한 약부터 지어주시오. 의원은 마지못해 부채를 받아 펼쳐보았습니다. 순간 눈빛이 번쩍했죠. 그 부채에는 세밀한 산수화와 함께 명필이 쓴 시 한 수가 적혀 있었고 그 가치는 흔한 물건과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소. 오늘만은 외상으로 해주리다. 약을 건네받은 달순이는 사내를 향해 깊이 허리 숙여 인사했습니다. 이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하오나, 괜찮으니 편안하게 말해보시오. 지금은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쇠돌이한테서 산 그물을 도둑맞아 바다에 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선비는 눈을 가늘게 뜨더니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렇다면 그물만 찾으면 다시 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말이오. 네, 하지만 관아에 가도 아무도 찾으려 하지 않아요. 내 부채를 찾으려면 그물을 꼭 찾아야 되겠군요. 송구합니다. 그날 오후 선비는 곧장 관아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사또, 제 귀한 부채를 찾으려면 저 처자의 그물을 먼저 찾아야 하오. 부디 속히 찾아주시지요. 그물 하나 잃었다고 이 난리냐. 할 일도 태산인데 돌아가시오. 사또님이 한가하신 분이 아니니 귀찮게 말고 가시게. 그물 찾으면 소식 전해주리다. 이방은 포졸에게 눈짓해 선비와 달순이를 밖으로 몰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때 선비가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죠. 사또 바쁘시니 제가 직접 그물 도둑을 찾아도 되겠소? 사또는 귀찮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하면 잡아보시오. 나야 좋지. 그 말씀, 마을 사람들이 다 들었소. 나중에 딴소리하지 마시오. 알았으니 어서 가시게. 정신 사납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선비와 달순이는 다시 관아로 갔습니다. 선비는 관아 마당 한가운데 멍석을 깔고 양반다리를 한 채 앉았죠.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줄지어 관아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사또, 큰일입니다요. 마당에 마을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요. 이른 아침에 무슨 소리냐? 밖으로 나간 사또의 눈앞에는 마치 장날처럼 사람들로 가득한 마당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짓이냐? 어제 분명 도둑을 잡아도 된다고 하지 않았소. 그래서 잡으려 하오. 사또님 말씀 어제 다 들었어요. 오늘이야 우리 억울한 사연을 말하게 되었구먼요. 마을 사람들은 입을 모아 선비의 말을 거들었습니다. 사또는 더 이상 그를 막을 길이 없었죠. 선비는 낮은 책상 위에 종이를 놓고 사람들의 사연을 하나하나 받아 적었답니다. 그리고 때때로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며 종이에 무언가 따로 표기를 했습니다. 반나절이 지나고 나서야 사람들의 발길이 끊겼고 사또는 그 종이가 무척 신경 쓰였던지 말했습니다. 이제 그 종이를 내놓고 가시오. 도둑을 잡는다더니 무슨 거창한 일을 꾸미는 줄 알았소. 아니, 사또. 어찌 아셨소? 내가 큰 도둑을 잡으려고 하는 것을. 뭐? 아무래도 제가 도둑을 못 잡아 정신이 나간 모양이요. 내일 다시 오리다. 선비와 달순이는 당당하게 관아 문을 나섰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사또는 이유 모를 불편함을 느꼈죠. 그 다음 날 이른 아침, 관아 마당에 3명의 어부가 불려와 서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쇠돌이도 있었죠. 선비는 3사람 중 1명을 뚫어져라 바라보았습니다. 숨을 죽인 마당에서는 발걸음 소리도 기침 소리도 없이 오직 기다림만이 감돌았습니다. 쇠돌이의 관상을 보니 이마가 좁고 미간이 잔뜩 오므라든 것을 보아 속이 좁고 성격이 급하며 눈앞에 이익만 좇는 성질이요. 눈빛은 옹졸하여 번쩍임은 있으나 머무는 곳이 없고 눈가에는 일찍이 생긴 가는 주름이 성급한 세월을 말해주고 있구나. 코는 욕심이 크되 채울 지혜가 부족한 형상이요.
입술은 얇고 아래턱이 뾰족하니 쉽게 화를 내대 스스로를 감추는 재주가 있어 남을 속이려는 마음을 숨기기 알맞은 상이요. 사람들은 눈을 크게 뜨고 서로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쇠돌이는 얼굴빛이 벌겋게 달아올라 눈을 흘기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선비는 두 번째 사내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 사람은 이마가 넓고 편안하여 성품이 관대하오. 눈썹이 부드럽고 눈꼬리가 내려와 주변을 살피는 눈매는 남을 돕고 나누기를 좋아하는 자질이 있어. 코가 둥글고 광대가 살짝 올라온 것은 복이 쌓일 징조이며 입술이 두툼하니 말이 적어도 속정이 깊어 공동체에서 신망을 얻을 상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내를 찬찬히 훑습니다. 머리칼이 많이 빠져 눈에 띄었고 얼굴에는 몇 개의 작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얼굴에 남은 상처가 과거의 큰 난을 말하오. 위험에 휘말리거나 위험을 겪었을 터. 미간 사이의 깊은 주름은 걱정이 많은 팔자요. 입가의 작은 점 하나는 말한 발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징조라. 그러나 귓불이 통통하고 귀가 앞으로 접혀 있어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알면 늦지 않게 길을 찾을 수 있는 상이요. 다만 지금 운세가 기울었으니 큰 욕심을 부리면 화를 부르리다. 선비는 말을 마치고 사또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작은 도둑과 큰 도둑 2명을 가렸으니 쇠돌이만 남기고 2사람은 돌아가시오. 사또, 쇠돌이의 집에 그물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지요. 감히 증거도 없이 사람을 도둑이라 지목하다니. 이 고을법이 그리 허술한 줄 아시오. 그러나 선비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목소리를 한층 또렷하게 하였습니다. 증거라. 눈과 귀가 있는 자라면 금세 찾을 수 있소. 이 자리에서 쇠돌이의 집을 수색해 보시면 될 일입니다. 맞구먼요. 그리하면 되겠네요. 마을 사람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웅성이며 동조했습니다. 쇠돌이는 얼굴이 더 붉어지고 두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내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내가 그깟 그물을 훔치겠어요. 쇠돌이는 초조한 것이냐? 제가 왜요? 사또는 며칠 전 암행어사가 이 고을을 둘러본다는 소식을 들었기에 여론이 더 커지는 것을 막아야 했습니다. 좋다. 당장 쇠돌이의 집을 수색하라. 이방과 포졸 둘이 곧장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마당 구석 덮어둔 엄한 꾸러미를 해치자 깊숙한 곳에 달순이가 만들었던 것과 똑같은 너덜너덜한 그물이 숨겨져 있었답니다. 그물 한 귀퉁이에는 달순이가 손수 꿰맨 색이 다른 실이 선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사또님, 여기 그물을 쇠돌이의 집에서 찾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였고 쇠돌이는 변명하듯 소리쳤습니다. 쇠돌이가 자린고비이기는 하지만 남의 것을 훔치는 아이는 아니었구먼? 별일이네. 형님, 쇠돌이가 욕심이 오죽해요. 달순이가 금을 바꾸고 고기 많이 잡으니 배가 아팠겠지요. 이것은 내 그물이라는 말이오. 그러자 달순이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죠. 이 그물은 쇠돌이가 버리려고 하는 것을 동전한 잎에 제가 산 것이오. 이 꿰맨 자국을 보시오. 내 손이 아니면 만들 수 없는 매듭이오. 그물이 동전 한 잎이라는 것부터가 말이 되지 않는구먼요. 이 계집이 나를 홀린 것이 분명해요. 그러지 않고서야 동전 한 잎으로 그물을 살 수는 없지요. 내 놈은 언제까지 억지를 부릴 것이냐. 내 놈이 분명 그물을 버린다고 하지 않았느냐. 사내 놈이 한 잎 가지고 두 말을 하는 것이 치졸하구나. 쇠돌이는 너의 그물이라면 떳떳하게 꺼내놓고 사용을 했을 것이다. 헌데 그리 감추고 사용한 것은 내 것이 아님을 내 놈은 알고 있다는 증거이다. 그리고 방금 내 입으로 사실을 실토했구나. 하여 이 그물은 달순이 처자의 그물이 맞다고 할 수 있다. 쇠돌이는 억울하다며 펄쩍 뛰며 달순이를 노려보았답니다. 사또는 결국 쇠돌이에게 죄를 묻고 달순이는 그물을 찾을 수 있게 되었죠. 사또는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아까 도둑이 2명이라 했는데 그 나머지 큰 도둑은 어디에 있는 것이오?
선비는 아주 큰 소리로 말했답니다. 사또, 아주 좋은 질문이요. 큰 도둑은 바로 사또, 당신이요. 사또는 생각지도 못한 선비의 대답에 화를 냈습니다. 보자 하니까 내가 보자기로 보이는 것이냐. 감히 나를 도둑으로 몰다니. 여봐라. 이 자를 잡아 곤장 100대를 치거라. 암행어사 출두여. 그 우렁찬 외침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사방에서 관군들이 함성을 지르며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마당은 순식간에 창과 칼로 번쩍였고 먼지가 일며 공기가 팽팽해졌죠. 사또는 그 모습을 보자 혼비백산하여 쥐구멍이라도 찾으려 했으나 마지막 도망칠 기회마저 사라진 때였습니다. 결국 사또와 이방, 그리고 포졸들까지 모두 암행어사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선비는 며칠 전 마을 사람들의 하소연을 밤마다 펴놓고 읽고 또 읽었죠. 그 글에는 사또의 불공정한 처사와 그로 인한 억울함이 한 글자 한 글자 피눈물처럼 적혀 있었습니다. 사또는 안색이 파래진 채, 그러나 마지막 허세를 놓지 않고 말했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증거도 없이 나를 죄인 취급하는 것이오. 사또는 속으로 자신했습니다. 그동안 부지런히 자신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 모든 증거를 치밀하게 숨겼으니 아무것도 나올 리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선비의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증거라. 여봐라. 사또가 증거 없이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니 어찌 빈손으로 서 있느냐. 그 말이 떨어지자 관군들이 사또의 집안 깊숙이 숨겨져 있던 비리, 장부들을 들고 나왔습니다. 꽁꽁 감춘 비밀이 대낮 햇빛 아래 그대로 드러난 순간이었죠. 아이고, 암행어사 나리.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이 고을의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구나. 이 고약한 냄새는 사또의 삐뚤어진 마음이 썩어나는 것이니 사또의 만행을 용서할 수가 없다. 사또와 관련된 자들까지 모두 포박하라. 그리하여 사또, 이방, 그리고 그들의 비리에 연루된 모든 자들이 줄줄이 포박되어 감옥으로 끌려갔습니다. 마당에는 안도의 숨이 돌고 억눌린 사람들의 가슴속 응어리가 풀리는 소리가 들렸죠. 선비는 옆에 서 있는 달순이를 향해 고개를 돌려 조용히 웃음을 지었습니다. 헌데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달순이는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던 거죠. 선비는 관아의 일을 마무리한 뒤 곧장 달순이를 찾으러 나섰습니다. 골목을 돌고 장터를 지나 오물가까지 살펴보았으나 어디에도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리도 간절하게 달순이 처자를 찾는 것일까? 부채를 찾기 위함일까? 그는 처음 느껴보는 알 수 없는 간절함에 스스로도 혼란스러웠습니다. 마침내 그의 발걸음은 마을 어귀를 지나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바다는 서서히 붉게 물들었고 노을은 마치 누군가의 마음속 깊은 사랑을 살며시 드러내듯 고요히 번져갔습니다. 그때 모래 위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는 달순이의 가녀린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선비는 왜 자신이 이토록 그녀를 찾아 헤맸는지 깨달았죠. 그의 가슴속에 잔잔한 파문이 번져갔습니다. 달순이의 어깨 위로 바닷바람이 스쳤고 그 작은 어깨는 마치 안아주고 싶은 마음을 부르는 듯 했습니다. 선비는 천천히 그녀 곁으로 다가가 나란히 앉았습니다. 달순이의 눈가에는 빛을 머금은 눈물이 반짝였고 선비의 심장이 먹먹하게 울렸습니다. 왜 그리 슬프게 울고 있는 것이오? 달순이는 눈물을 훔치며 살짝 웃었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저를 돕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동전 한 입을 주신 노인, 알 수 없는 새, 그리고 선비님까지. 저를 위해 도와주신 그 마음이 제겐 세상 전부처럼 느껴집니다. 그리 감사하다면서 어찌 나에게 인사 한마디 없이 사라진 것이오? 암행어사 나리에게 제가 어찌 가까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물을 찾았으니 고기를 잡아 선비님의 귀한 부채를 찾아드리려 했지요. 하지만 오늘은 너무 늦어 고기를 못 잡게 되었답니다. 선비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다보다 깊고 별보다 맑은 눈동자에 시선이 붙잡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대의 얼굴, 조선 중기 강릉의 한 포구 마을에 가난한 처녀 달순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병든 어머니를 모시며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아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죠. 아버지가 살아계실 적에는 넉넉하진 않아도 끼니를 걱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달순이의 삶은 하루하루가 막막한 고단함 속에 놓이게 되었죠. 달순이 나이 17, 아픈 어머니를 모셔야 했기에 나이는 그녀에게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며 남겨주신 재산이라곤 허름한 초가집 한 채와 작은 배 한 척뿐이었죠. 그 배는 달순이에게 단순한 배가 아니었습니다. 솜씨 좋은 아버지가 손수 깎고 다듬어 만든 배였기에 자아도이고 배보다 튼튼했답니다. 그래서인지 달순이의 배를 눈여겨보는 사내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달순아, 돈은 넉넉히 줄 테니 그 배를 나한테 팔 거라. 절대 못 팔아요. 저도 돈을 벌어야 해요. 계집애가 무슨 어부 흉내를 낸다는 말이야. 제가 무엇으로 돈을 벌 수 있겠어요? 아프신 어머니를 모시려면 어부가 될 수밖에 없는데 배를 어찌 탈 수 있겠어요? 사내들은 곧 달순이가 포기할 것이라 생각하며 지켜봤지만 달순이는 오히려 더 악착같이 그물을 손질하고 노를 저어 바다로 나갔습니다. 다만 바다 한가운데 혼자 있을 때면 차가운 물결과 고요함 속에서 두려움이 몰려와 그 마음이 무겁고 외로워졌죠. 그리고 불행은 마치 불행을 불러들이듯 또다시 달순이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거친 파도가 이는 바다 위, 올해는 유난히 바다가 사납고 그물에 고기가 걸려들지 않았습니다. 큰일이구나. 이렇게 고기가 안 잡히면 어머니의 약값도 마련 못하는데. 마음 한편에서는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불쑥불쑥 올라왔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픈 어머니를 떠올리면 다시 이를 악물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문틈 사이로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어머니 저 왔어요. 달순아, 오늘 바다가 몹시 거칠던데 위험하게 배를 탄 것이냐? 그렇게 위험하지 않았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달순아, 내 약값 때문에 너무 애쓰지 말아라. 어복은 아무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 말에 달순이는 가슴이 시큰했습니다. 어머니가 말한 어복이란 타고나는 바다의 복을 뜻했습니다. 건너 마을의 쇠돌이는 그 어복을 타고난 사내였죠. 바다에 나가기만 하면 그물마다 물고기가 가득 차 물보다 고기가 더 많을 정도였으니까요. 며칠 뒤 달순이는 생각했습니다. 나에겐 어복이 없으니 다른 길을 찾아야겠어. 그물로 고기가 안 잡힌다면 전복이나 소라, 멍게라도 잡아야지. 그렇게 작은 섬으로 향한 달순이. 섬에 도착하자 바닷바람은 향긋했고 물결은 햇빛을 받아 은빛으로 부서졌습니다. 고즈넉하고 아름다운 풍경이 마치 그림 속 한 장면 같았죠. 달순이는 감탄하며 섬 주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바위마다 바닷물이 찰랑거리고 파도에 씻긴 조개 껍질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그러나 생각만큼 전복이나 소라는 쉽게 눈에 띄지 않았죠. 이것도 어복이 있어야 잡히는 건가? 한숨을 쉬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달순이는 바위 틈 사이와 돌밑을 부지런히 살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큰 바위 반대쪽에서 파닥파닥 물살을 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달순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생계를 위해선 두려움을 삼켜야 했답니다. 살금살금 바위 뒤로 돌아가 소리가 나는 쪽을 살펴보니 이게 웬일입니까? 커다란 새 한 마리가 줄에 발이 꽁꽁 얽힌 채 바둥거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몸집은 제법 컸지만 제 먹이를 제대로 먹지 못했는지 깃털에는 윤기가 없고 온몸은 흙과 바닷물에 젖어 형편없이 보였습니다. 아이고, 가여워라. 그렇게 버둥거리면 더 힘이 들지 않느냐? 내가 풀어줄 테니 잠시만 있거라. 그러나 새는 사람이 다가오자 오히려 더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습니다. 이 녀석아,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란다. 너무 겁먹지 마라. 그녀는 새를 달래는 것보다 재빨리 풀어주는 것이 나을 거라 판단했습니다. 주머니 속 칼을 꺼내더니 조심스레 줄을 끊어주었죠.
찰나의 순간 자유를 되찾은 새는 하늘로 힘차게 날아올랐습니다. 그러고는 달순이 머리 위를 몇 번이나 빙빙 돌며 날갯짓을 했답니다. 마치 고맙다 하고 인사하는 듯 보였죠? 그래, 다치지 말고 건강하게 살 거라. 잠시 미소를 지은 달순이는 다시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깊은 곳까지 잠수하여 전복을 찾았지만 그마저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물고기를 잡는 것보다는 훨씬 수월했기에 작은 바구니 하나를 채울 수 있었죠. 해가 서서히 바다 끝으로 기울 무렵 달순이는 섬을 빠져나와 노를 저었습니다. 바닷바람에 젖은 머리칼이 얼굴을 스쳤지만 마음만큼은 조금 가벼워진 듯했죠. 헌데 저 바다 위에서 쇠돌이가 환호성을 치는 함성이 들렸습니다. 오늘 어복이 터졌구먼. 하! 달순이는 시무룩해져서 바다 한가운데에 놓여져 있는 쇠돌이 배를 부럽게 바라보았죠. 그때 쇠돌이가 달순이를 봤는지 큰 소리로 외쳤답니다. 달순아, 오늘도 못 잡은 것이오. 내가 작아서 버리려고 하는 고기 몇 마리 있는데 그것이라도 줄까? 쇠돌이는 그 마을에서 자린고비로 알려져 있기에 달순이는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2번 다시 속을 줄 아느냐? 작은 고기 몇 마리 줘놓고 얼마나 나를 부려먹으려고? 그렇게 말을 하고는 뒤돌아섰죠. 달순이의 뒤통수에 쇠돌이의 큰 외침이 들렸답니다. 내 성의를 무시하는 것이오. 그러니 어복이 없는 것 아니오. 싫으면 관둬라. 쇠돌이의 환한 목소리가 달순이의 심장에 비수가 되어 박혔답니다. 쇠돌이와 달순이는 어릴 적부터 원수처럼 지냈답니다. 만나기만 하면 쌈달처럼 싸우기 바빴으니까요. 헌데 어머니의 약을 사지 못해 속상한데 쇠돌이가 달순이의 염장을 지르니 화도 났지만 아픔이 더 컸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능력이 없어 어머니를 잘 모시지도 못하고 불효를 하네요. 달순이는 병으로 고생하시는 어머니를 생각하니 닭똥 같은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답니다. 며칠 뒤 달순이의 집 앞마당으로 허리가 살짝 굽은 한 노인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죠. 수수한 삼배옷 차림, 그러나 눈빛만은 바닷물처럼 맑고 깊었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이 먼 곳까지 오셨는지요? 뱃일이 쉽지 않다 들었네? 자, 이걸 가지게. 그의 손에는 작은 삼배 주머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달순이가 조심스레 받아 열어보니 그 안에는 동전 한 입이 들어 있었죠. 어르신, 동전 한 잎이지 않습니까? 이걸 어찌? 달순이는 동전 한 잎으로 무엇을 하라는 것인지 처음엔 의아했습니다. 사양 말고 지니고 있게. 언젠가 꼭 필요할 때가 올 게야. 그러고는 달순이의 얼굴을 찬찬히 살피더니 의미심장하게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어복은 없지만 한 가지 큰 복은 지녔구먼. 그 말만 남기고 노인은 바닷바람을 타고 걸어갔답니다. 달순이는 한참 동안 마당에 서서 노인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바라봤습니다. 동전 한 입. 어르신, 고맙습니다. 달순이는 동전 한 입이 노인한테는 큰돈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고마운 생각과 마음 한편이 먹먹해졌습니다. 하여 그 동전을 자신의 주머니에 넣고는 힘들 때 노인의 고마운 마음을 위로 삼고자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닷가가 아직 새벽 안개에 덮여 있을 무렵 쇠돌이의 투덜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젠장 맞을 것. 달순이는 그 소리가 궁금해 발걸음을 옮겼죠. 쇠돌아, 아침부터 코를 벌른거리는 것이야? 흥, 별일 아니니 신경 끄고 가던 길이나 가라. 하지만 달순이의 눈은 이미 쇠돌이의 손에 들린 너덜너덜한 그물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 군데가 찢기고 올이 풀려 바닷물에 젖은 채 처참하게 늘어져 있었죠. 아니, 내 그물이 왜 이렇게 망가진 것이야? 새들이 밤새 쪼아댔구먼. 바다 갈매기인지 뭔지. 한밤중에 난리도 아니었지. 달순이는 순간 바다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곳을 선회하던 한 무리의 새들 중 분명 며칠 전 자신이 줄에 걸린 발을 풀어준 바로 그 새가 보였죠. 설마, 그 녀석이
아닐 거야. 그 새는 멀리서 짧게 울고 날아갔습니다. 이 그물은 너무 너덜너덜해서 물고기들 다 도망가겠구먼. 이런 건 고쳤어도 오래 못 가니 버려야겠어. 달순이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버린다면 자신의 손으로 기워서라도 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 것이었죠. 쇠돌아, 버릴 거면 놔줘라. 허이. 너덜너덜한 그물로 뭘 하겠다는 것이.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지. 쇠돌이는 잠시 달순이와 그물을 번갈아 보더니 슬그머니 속셈을 굴렸습니다. 자린고비로 소문난 그였기에 그냥 주기는 아깝다는 생각이 스쳤던 것이었죠. 이거 내가 고쳤어도 쓸만하긴 한데. 내가 쓴다니 동전 쇠님만 받고 팔게. 아까는 버린다 하지 않았어. 그런데 갑자기 동전 쇠잎이라니? 내 물건 값은 내가 매기는 거지. 살 거냐, 말 거냐. 달순이는 순간 기가 막혀 뒤돌아서려 했습니다. 그때 며칠 전 노인이 건넨 동전 한 입이 떠올랐던 거죠. 내게 있는 돈은 동전 한 입뿐이다. 이걸로 괜찮다면 사고. 동전 한 입. 그래. 불쌍하니 한 입에 팔아주마. 쇠돌이는 못 이기는 척 돈을 받고 그물을 내주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어차피 버리는 것, 동전 한 입 받고 파는 것이 공짜보다야 낫지라는 생각을 하는 듯 웃고 있었죠. 달순이는 그 그물을 들고 돌아와 집 앞마당에 펼쳐놓고는 바늘과 실을 꺼냈습니다. 밤이 깊도록 등잔불 아래에서 찢어진 올을 꿰매고 약한 부분에는 자신의 작은 그물 조각을 덧대어 이어붙였습니다. 며칠 후 드디어 완성된 그물은 다른 이들의 눈에는 여전히 볼품없어 보였지만 달순이에게는 세상에 하나뿐인 귀한 그물이었습니다. 이제 더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 바닷바람보다도 가슴 깊이 스며들었죠. 다음 날 이른 새벽, 안개가 옅게 내려앉은 바닷가에 작은 배 한 척이 조용히 물살을 가르고 나아갔습니다. 배 위에는 손수 꿰매어 완성한 그물을 단단히 움켜쥔 달순이가 있었죠. 그녀는 아직 별빛이 남은 바다 위에서 그물을 조심스레 풀어 바다 속으로 내렸습니다. 찬 바닷물이 손끝을 스치며 스며들었지만 마음속은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큰 고기 몇 마리라도 어머니 약값은 꼭 마련하게 해주소서. 바다 위는 고요했고 오직 물결이 배 옆을 스치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갑자기 작은 배가 쿵하고 휘청거렸습니다. 순간 놀란 달순이는 두리번거렸지만 사방에는 아무 일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물과 연결된 줄이 바짝 팽팽해져 있지 않겠어요? 뭐지? 그녀는 온 힘을 다해 줄을 당겼습니다. 바닷물 속에서 무언가 묵직한 힘이 끌려오는 느낌이 전해졌죠. 그리고 이윽고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낸 그물. 그 속에는 은빛 비늘이 번쩍이는 크고 작은 물고기들이 한가득 꿈틀거리며 살아있었습니다. 바닷물과 햇살이 어우러져 그 장면은 마치 황금 보물을 건져 올린 듯 찬란했습니다. 달순이의 심장은 쿵쾅거렸고 얼굴에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기쁨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어부들까지 느낄 수 있을 만큼 벅찼죠. 하하, 오늘은 달순이가 어복이 제대로 터졌구먼. 그 소리를 들은 쇠돌이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자기 손에서 떠난 너덜너덜한 그물을 기워 쓴 달순이가 이렇게 연일 풍어를 맞이하니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저 그물, 원래 내 것이었는데. 내가 바보였구먼. 저 계집, 처음부터 나를 홀려서 그물을 빼앗아간 게 분명해. 그날 밤, 쇠돌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방 안에서 앉았다 일어났다를 수십 번, 손톱은 무릎을 파고 눈빛은 점점 검게 번져갔죠. 그리고 마침내 결심한 듯 그는 방문을 벌컥 열고 나섰습니다. 그날은 달빛조차 숨은 앞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밤이었습니다. 바람은 바다에서 불어와 살을 스쳤고 멀리서 파도 부서지는 소리가 음습하게 울렸습니다. 쇠돌이는 고양이처럼 발소리를 죽이며 달순이의 집마당으로 숨어들었죠. 그리고 사방을 두리번거리다 처마 밑에 말려있는 그물을 발견했죠.
그물의 올마다 바닷소금이 하얗게 엉겨붙어 있었고 달순이의 손길이 닿은 매듭들이 정갈하게 반짝였습니다. 쇠돌이는 이를 악물고 그 그물을 품속에 끌어안았답니다. 이건 원래 내 것이었어. 이제 다시 내 손에 돌아왔을 뿐이야. 그리고는 그림자처럼 바다 쪽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다음 날 이른 새벽, 달순이는 평소처럼 바다로 나가려 그물을 가지러 갔습니다. 하지만 처마 밑에 말려있던 그물이 사라지고 없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럴 리가 없는데. 분명 어제 여기에 두었는데. 그물은 온데간데 없고 집 안팎은 물론 마당 구석, 울타리 뒤까지 뒤졌지만 아무 흔적도 없었습니다. 혹시 바람에 날아가나 싶어 바닷가, 바위 틈과 해변까지도 뒤졌지만 허사였죠.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도 모두 고개만 저었습니다. 아줌마, 제 그물 못 봤나요? 그 너덜너덜한 그물을 누가 훔쳐갈 리가 있겠어? 하지만 달순이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찜찜함이 피어올랐습니다. 며칠 후, 바다 위에서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쇠돌이의 배가 평소보다 훨씬 무겁게 기울어져 있었고 그물 끝에서는 은빛 비늘들이 햇살에 번쩍이며 파도 위에서 넘실거렸습니다. 그날 쇠돌이가 잡아올린 고기의 양은 마을 사람들이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많았습니다. 쇠돌이의 어복이 다시 돌아왔구나. 물고기의 양이 어마어마하다. 원래 제가 어복이 있잖아요. 오늘은 좀 더 많았을 뿐이구먼요. 이 소리를 들은 달순이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다음 날 달순이는 도둑맞은 그물을 찾겠다는 일념으로 관아로 달려갔습니다. 새벽부터 발걸음을 재촉해 도착했건만 관아는 어수선하기 짝이 없었죠. 마침 그 고을에 암행어사가 출도했다는 소식이 퍼지자 사또는 안팎으로 체면치레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곳곳에 비리를 감추고 장부를 새로 꾸미고 창고에 곡식 자루를 멀쩡한 척 위에만 곱게 덮어놓는 등 온갖 위장 작업이 한창이었죠. 사또 나리, 제 그물이 없어졌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생계를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발 찾아주세요. 그러나 사또는 달순이를 힐끗 보더니 다시 서리들과 뭔가를 은밀히 상의하며 대충 손을 휘저었습니다. 포졸들아. 이 저자의 금을 좀 찾아보거라. 얼른. 하지만 그 말투에는 성이라곤 눈꼽만큼도 없었고 포졸들도 마지못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사또는 달순이 쪽으로 몸을 틀어 입꼬리를 비죽 올리며 혼잣말처럼 내뱉었죠. 금을 하나 없어진 것까지 바쁜 내가 찾아줘야 한단 말이냐. 저런. 참으로 한심하구나. 너희 같은 가난뱅이들은 항상 뭔가를 잃어버리고 울상만 짓더구나. 그 말은 마치 가난한 것은 죄라는 듯 비아냥거리는 소리였습니다. 달순이의 가슴은 뜨겁게 달아올랐고 목이 꽉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또의 기름진 손가락이 장부를 넘기며 내는 소리가 그녀 귀에는 모욕처럼 들렸답니다. 그 순간 달순이는 깨달았습니다. 이 고을에서 가난한 이들의 억울함은 사또의 귀에는 파도 소리보다도 하찮게 들린다는 것을요. 이틀 후 달순이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관아로 찾아갔죠. 제 그물을 찾고 있는 건가요? 그래. 찾고 있으니 찾으면 말해주겠다. 그렇게 성의 없이 말을 던져놓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답니다. 달순이는 그렇게 허탈감에 저벅저벅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돈 한 푼 못 벌며 지내니 집안 살림은 더 어려워졌죠. 그리고 어머니는 갑자기 기침과 고열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답니다. 달순이는 어머니마저 돌아가시면 자신 혼자 남는다는 생각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여 어머니마저 잃을 수 없다는 생각에 의원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의원님, 제발 약 좀 지어주세요. 돈은 나중에 드릴게요. 내 사정을 알지만 나도 땅 파서 장사하는 게 아니고. 달순이가 돈 없다는 것은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아는데 무작정 줄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때 길가에서 너덜너덜한 옷을 입은 한 선비가 의원 집 앞을 지나가다 멈췄습니다. 여보시오.
어미니께서 아프다고 하지 않소? 약값이야 당장은 못 줘도 사람 목숨부터 살려야 하는 걸 아니요. 의원은 못 들은 척했지만 사내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허면 이 부채를 담보로 잡히겠소. 그러니 어서 급한 약부터 지어주시오. 의원은 마지못해 부채를 받아 펼쳐보았습니다. 순간 눈빛이 번쩍했죠. 그 부채에는 세밀한 산수화와 함께 명필이 쓴 시 한 수가 적혀 있었고 그 가치는 흔한 물건과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소. 오늘만은 외상으로 해주리다. 약을 건네받은 달순이는 사내를 향해 깊이 허리 숙여 인사했습니다. 이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하오나, 괜찮으니 편안하게 말해보시오. 지금은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쇠돌이한테서 산 그물을 도둑맞아 바다에 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선비는 눈을 가늘게 뜨더니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렇다면 그물만 찾으면 다시 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말이오. 네, 하지만 관아에 가도 아무도 찾으려 하지 않아요. 내 부채를 찾으려면 그물을 꼭 찾아야 되겠군요. 송구합니다. 그날 오후 선비는 곧장 관아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사또, 제 귀한 부채를 찾으려면 저 처자의 그물을 먼저 찾아야 하오. 부디 속히 찾아주시지요. 그물 하나 잃었다고 이 난리냐. 할 일도 태산인데 돌아가시오. 사또님이 한가하신 분이 아니니 귀찮게 말고 가시게. 그물 찾으면 소식 전해주리다. 이방은 포졸에게 눈짓해 선비와 달순이를 밖으로 몰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때 선비가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죠. 사또 바쁘시니 제가 직접 그물 도둑을 찾아도 되겠소? 사또는 귀찮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하면 잡아보시오. 나야 좋지. 그 말씀, 마을 사람들이 다 들었소. 나중에 딴소리하지 마시오. 알았으니 어서 가시게. 정신 사납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선비와 달순이는 다시 관아로 갔습니다. 선비는 관아 마당 한가운데 멍석을 깔고 양반다리를 한 채 앉았죠.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줄지어 관아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사또, 큰일입니다요. 마당에 마을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요. 이른 아침에 무슨 소리냐? 밖으로 나간 사또의 눈앞에는 마치 장날처럼 사람들로 가득한 마당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짓이냐? 어제 분명 도둑을 잡아도 된다고 하지 않았소. 그래서 잡으려 하오. 사또님 말씀 어제 다 들었어요. 오늘이야 우리 억울한 사연을 말하게 되었구먼요. 마을 사람들은 입을 모아 선비의 말을 거들었습니다. 사또는 더 이상 그를 막을 길이 없었죠. 선비는 낮은 책상 위에 종이를 놓고 사람들의 사연을 하나하나 받아 적었답니다. 그리고 때때로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며 종이에 무언가 따로 표기를 했습니다. 반나절이 지나고 나서야 사람들의 발길이 끊겼고 사또는 그 종이가 무척 신경 쓰였던지 말했습니다. 이제 그 종이를 내놓고 가시오. 도둑을 잡는다더니 무슨 거창한 일을 꾸미는 줄 알았소. 아니, 사또. 어찌 아셨소? 내가 큰 도둑을 잡으려고 하는 것을. 뭐? 아무래도 제가 도둑을 못 잡아 정신이 나간 모양이요. 내일 다시 오리다. 선비와 달순이는 당당하게 관아 문을 나섰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사또는 이유 모를 불편함을 느꼈죠. 그 다음 날 이른 아침, 관아 마당에 3명의 어부가 불려와 서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쇠돌이도 있었죠. 선비는 3사람 중 1명을 뚫어져라 바라보았습니다. 숨을 죽인 마당에서는 발걸음 소리도 기침 소리도 없이 오직 기다림만이 감돌았습니다. 쇠돌이의 관상을 보니 이마가 좁고 미간이 잔뜩 오므라든 것을 보아 속이 좁고 성격이 급하며 눈앞에 이익만 좇는 성질이요. 눈빛은 옹졸하여 번쩍임은 있으나 머무는 곳이 없고 눈가에는 일찍이 생긴 가는 주름이 성급한 세월을 말해주고 있구나.
코는 욕심이 크되 채울 지혜가 부족한 형상이요. 입술은 얇고 아래턱이 뾰족하니 쉽게 화를 내되 스스로를 감추는 재주가 있어 남을 속이